자, 오늘은 제7장 소비자, 생산자, 시장의 효율성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 먼저 우리가 소비자 인형에 관련된 내용들을 볼 거고, 두 번째로 생산자 인형, 세 번째로 이제 시장의 효율성과 관련된 내용들을 학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소비자의 인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일단 시장에 소비자가 참여해가지고 자기가 얻게 되는 이득을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제 소비자 잉여라고 말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요곡선에 있는 내용들은 소비자들은 자기가 이만큼까지 어떤 돈을 지불하겠다는 어떤 그 지불 용의를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까지 물건을 주고 물건을 사겠다라는 나의 의지를 이제 수요곡선이라고 말하고, 이거를 이제 경장 용어로서 이제 우리가 지불 용의라고 많이 하게 돼요.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소비자 인형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같이 학습을 진행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자 인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생산자가 이제 그 받고자 하는 금액이요. 내가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기회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최소한 물건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이만큼의 돈이 들어갔으니까 나는 최소한 이만큼 이상은 돈을 받겠다는 어떤 생산자의 의지를 말하는 거죠. 그쵸?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생산자와 소비자의 서로의 니즈가 이제 부합이 되면서 어떤 최적이 있어가지고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소비자하고 생산자 모두 이제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이제 각각의 이제 이득을 본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내용들을 학습할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후생 경제학 내용과도 같이 관련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이제 자기가 얻게 되는 이득, 이거 관련된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이거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같이 학습한다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후생 경제학 이런 내용들이 아까 뭐냐면은 그 자원의 배분이 어떤 사람들의 경제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 자원의 배분이 사람들의 경제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학문을 우리가 이제 후생 경제학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후생 경제학의 결론은 뭐냐면은 어느 시장에서든지 수요자와 공급자가 누릴 이득이 총합이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에서 극대화된다라는 내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소비자와 생산자가 각각 자기의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지고 시장에 참여하는데, 그 시장 참여를 통해 가지고 소비자가 얻는 이득, 그 다음에 이제 생산자가 얻는 이득, 그 이득을 따라 가지고 이제 혜택이 발생하고, 근데 내가 원했던 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100원밖에 없는데 내가 물건을 사려는 볼펜이 120원이야. 그럼 내가 살 수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시장을 떠나겠죠. 그쵸? 근데 볼펜이 100원짜리인데 나는 예를 들어가지고 120원까지 줄 용의가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시장에 남아가지고 100원 주고 물건을 사겠죠. 그럼 자기는 어때요? 20원의 이득이 발생한 거예요. 그쵸? 마찬가지로 이제 볼펜이 100원인데 나는 볼펜을 만든 사람인데 여기 원가가 이제 임금 내고 원재료 내고 하다 보니까 그 80원은 들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나는 이제 그 80원은 받고 싶은데 시장에서 어때요? 이제 100원에 판매가 됐어요. 그럼 나는 이제 20원의 이득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물건을 생산하는 입장에서도 이제 시장에 참여해가지고 자기 이득을 발생한 거죠. 이게 이제 그 생산자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배우는 거는 소비자, 생산자가 시장에 참여해서 얻는 이득 관련된, 후생 경제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볼 거예요. 하다 보니까 우리 교재에 나왔던 것처럼 예를 들어가지고 뭐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그 감사절 추석 이전에 이거 같은 경우는 저녁 식사를 이제 칠면조를 사려고 할 때 칠면조가 이제 너무 비싸가지고 실망할 수도 있어요. 반면 농부들이 시장에서 칠면조를 내다 팔 때 그 가격보다 더 받기를 이제 원할지도 몰라요. 그쵸? 이것은 너무나 이제 당연한 사실이죠. 소비자가 봤을 때 추석 때 너무 이제 그쵸? 물가가 비싸니까 그쵸? 수요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물가가 비싸겠죠. 가지고 이 칠면조 가격이 비싸다고 할 수도 있고, 또 농부 입장에서 어때요? 이제 칠면조를 힘들게 키웠는데 그쵸? 지금 파는 칠면조 가격보다 더 많은 또 칠면조 가격을 또 이제 그쵸? 받기를 원할 수도 있겠죠. 이게 서로 간에 이제 이렇게 쌍방이 있어가지고 어떤 희망사항이 틀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파는 사람은 더 높은 가격을 받고 싶고, 또 사는 사람은 더 싼 가격을 이제 원하기 마련이죠. 그렇다면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적절한 가격이라는 게 이제 존재할까, 이런 거 관련된 내용들을 볼 거예요. 가지고 이런 수요자라던가 또 소비자의 어떤 그런 마음가짐이라던가 후생을 이제 살펴봄으로써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그죠? 최적의 가격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죠. 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게 후생 경제학이요. 그래서 자원의 배분이 사람들의 경제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라고 볼 거고, 우리 같은 경우 이번 7장에서 이제 후생 경제학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 어떤 자원의 배분이 사람들의 경제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하다 가지고 우리 옛날에 제 1장에서 배웠던 것처럼 경제학의 10대 이제 기본 원리 중에서 사람이 이제 경제 활동을 조직하는, 그죠? 시장이 경제 활동을 조직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다라는 것을 배웠었죠. 가지고 이거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같이 학습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소비자잉여예요. 소비자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소비자가 이제 시장에 참여해가지고 자기가 얻는 이득을 말한 거예요. 아까 볼펜이 100원인데 나는 어때요? 볼펜이 공부하는데 필요하니까 120원까지 주고 살 용의가 있어요. 그쵸? 근데 아까 같이 내가 이제 100원 주고 산 거예요. 그럼 어때요? 내가 시장에서 얻는 이득은 20원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가지고 여기 나온 지불용이 있죠. 물건을 내가 살 때 돈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거예요. 지불용이. 구입 희망자가 어떤 재화를 구입하기 위해 지불하고자 하는 최고 금액. 그쵸? 지불하고자 하는 최고 금액을 말한 거고, 소비자인가는 뭐냐면은 구입자의 지불 용의에서 구입자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 그죠? 아까 볼펜이 100원이었으니까 내가 120원까지 줄 용의가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100원을 주고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소비자 잉여가 얼마야? 120 빼기 100이니까 20이죠. 이게 이제 소비자 잉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불 용의에서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소비자 잉여라는 거예요. 지불 용이랑 같이 내가 돈을 이렇게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가지고 구입 희망자가 어떤 재화를 구입하기 위해 지불하고자 하는 최고의 금액을 이제 우리가 지불 용의가 하고, 이 지불 용의는 뭐와 관련이 있겠어요? 그렇죠. 수요 곡선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관련돼 가지고 지불 용의라는 것은 구입 희망자가 이 물건을 얼마나 가치를 부여하는지를 나타내요. 그쵸? 가지고 이제 내가 뭔가를 이제 구매하겠다라는, 그쵸? 그런 지불 의지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구입 희망자 4사람의 지불용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엘비스 프레슬리의 음반이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뭐 4장 있다고 한번 해봐요. 4장 있다고 하는데 이 음반을 살 사람하고 이제 사람들한테 저기 경매를 붙인 거예요. 했더니 존이 어때요? 아, 나 그 음반을 나는 엘비스 프레슬리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죠? 좋아하니까 내가 이제 나는 그 100불을 주고 그 음반을 사겠어라고 이제 존을 말한 거예요. 폴은 어때요? 아, 나는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80불 주고 이제 그 음반 살래. 조지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난 70불 가지고 그 돈을 살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링고는 어때요? 이제 아, 난 50불 가지고 이제 그 돈을 사겠어 가지고, 이 지불 용의는 뭐예요? 그쵸? 수요옥수랑 관련이 있는 거야. 내가 이제 이만큼 돈을 주고 이제 물건을 사겠다라는 이제 의지를 밝힌 거죠. 그쵸? 근데 여기서 보니까 존하고 폴, 조지, 링고가 누구죠? 아신가요? 우리 그 비틀즈 멤버들이죠. 존, 폴, 조지, 링고. 그쵸? 그러니까 비틀즈 멤버들인데, 아까 이런 식으로 가지고 뭔가를 지금 이 금액을 주고까지 내가 물건을 이렇게 사겠다라고 이제 하는 게 이제 그 지불 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구입 희망자가 어떤 재화를 구입하기 위해 지불하고자 하는 최고의 금액이에요. 최고의 금액. 그쵸? 가지고 이제 아까같이 이 음반이 이제 희귀 음반들이니까, 희귀 음반들이고 굉장히 귀중하니까, 그쵸? 이런 것들을 이제 사겠다라고 이제 존, 폴, 조지, 링고가 이제 나는 존은 아까 100달러, 폴은 80달러, 조지는 70달러, 링고는 이제 50달러를 주고 이 저기 앨범을 이제 사겠다라고 이제, 그죠?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사고 싶어 하는 최대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말한 거죠. 그쵸? 가지고 만일 음반이 예를 들어가지고 2장밖에 없는데, 그쵸? 했는데 아까같이 음반이 예를 들어가지고 그 70달러에 이제 거래된다, 가격이 된다 해봐요.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존은 100달러까지 줄 용의가 있으니까 어때요? 존한테는 팔 수 있겠죠. 폴도 마찬가지로 80달러니까 이제, 그죠? 할 수 있고, 조지는 어때요? 10달러니까 이제 얘는 어때요? 이걸 살 수도 있고, 그죠? 안 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그 구입 희망자가 어떤 재화를 구입하기 위해서 지불하고자 하는 최고의 금액을 우리가 지불용이라고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경매를 붙인 사람들이 물건을 이제 판매하는데, 그렇죠? 물건을 판매하는데, 아, 나 이 앨범이 희귀하기 때문에 한 그 100달러 이상으로 해가지고 한 120달러 정도 팔 거야. 라고 하게 되면 어때요? 100달러 초과되면은, 그죠? 120달러면 유중 나오겠죠? 120달러 되게 되면은, 여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0이잖아요. 없잖아요. 없죠. 근데 아까 이제 80에서 100을 초과되면 어때요? 이제? 하게 되면은, 어때요? 이제? 80에서 100달러 같은 경우는 여기가 해당되니까, 그죠? 아까 존 같은 경우는 아까 얼마 있었죠? 아까, 그죠? 아까 존을 가보니까, 뒤로 안 넘어가네. 존 같은 경우는 아까 같이 지불용의가 100달러까지 내용을 낸다고 했잖아요. 그죠? 하다 보니까 아까 같이 여기서 이제 그 100달러까지 하게 되면은 그 존이 지불용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같이 존은 100달러까지도 낼 용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액이 80에서 100 사이 한 90달러 정도에서 형성이 된다 하게 되면은 그죠?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죠? 90 정도 될 텐데 존 어때요? 난 아니야 100달러까지 할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존의 어떤 게 그 소비자인 존이 시장에 참여해가지고 얻는 일이 된 거죠. 그쵸? 하다 보니까 존 같은 경우는 100달러까지도 돈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데 그게 어때요? 80에서 100 사이니까 어때요? 이제 한 명인 존이 이제 그죠? 이거를 가져갈 수 있겠죠. 반면에 70에서 80 사이는 어때요? 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제 아까 80까지 그죠? 살 용의가 있었는데 어때요? 얘 같은 경우랑 같이 70에서 8 사이비 되면은 존은 당연히 어때요? 얘는 100달러까지 내서도 이 앨범을 살려고 했었는데 어때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당연히 70에서 80 70에서 80 사이가 되면은 그죠? 폴도 참여가 되죠. 폴도 같이 80달러까지 돈 주고 살 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폴의 지불 용이니까 어때요? 이제 두 명이 된 거죠. 존하고 폴하고 마찬가지로 50에서 70 사이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사이가 되면 아까 같이 조지 같은 경우는 그 70까지도 돈을 주고도 살 여유가 있었는데 가격이 50에서 70 사이가 형성이 되게 되면 어때요? 조지도 어땠는지 이 앨범을 살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3명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 아까 이제 그 링고 같은 경우는 어땠는지 얘는 50까지만 되면은 살 여유가 있었는데 그게 아까 이제 5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또 이제 그 링고도 이제 이 앨범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아까 같이 존은 100불까지도 낼 용의가 있고 폴은 80, 그 다음에 조지는 70, 링고는 50이니까 관련돼 가지고 자기가 이제 살 수 있는 지불 용의가 형성이 되고 이런 것들은 현재는 이제 사람들이 아까같이 존, 폴, 조지, 링고 뭐 4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각이 되는 내용들이지만 어때요? 이 세상에서 굉장히 많은 수요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연결시킨다고 하게 되면은 이런 곡선이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이런 수요 곡선이 형성이 되겠죠. 그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현재 이제 4명만 있다는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각진 모습들이 나온 것들을 알 수 있죠. 그쵸? 그래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유도된 수요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 같은 경우는 수요표에 있는 수요량과 가격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고 수요 곡선의 높이가 곧 소비자의 어떤 그 지불 용의를 나타내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이 수요량 높이 이게 전부 다 뭐냐면은 어떤 수요자들의 어떤 지불 용의가 말하는 거예요. 지불 용의. 그죠? 내가 이만큼 돈을 내겠다는 거. 존 아까치 뭐 100불 내겠다. 폴은 뭐 80을 내겠다. 조지는 70을 내겠다. 이런 곡선들이 다 어떤 수요자의 지불 용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런 수요 곡선 자체가 같이 단순한 수요 곡선이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내가 물건을 사겠다는 그 지불 용의를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치? 그래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가격이 100불 이상 되게 되면은 아무도 사지 않죠. 그죠? 아까 종가 같은 경우도 100불까지 낼 의향이 있다. 근데 이게 120, 200이 있다 보면 아무도 이 앨범을 구매하지 않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어느 수량에서든지 수요곡선에 의해 가지고 나타내는 가격은 그 한계 소비자예요. 한계 소비자의 지불 용이에요. 그러니까 한계 소비자는 그 가격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격이 높으면은 그 시장을 떠나겠다는 사람들이에요. 한계적인 우리 저기 일장에서도 한계라는 표현을 많이 받았었죠. 그러니까 한계라는 것은 수학으로 따지면 이제 미분에 해당이 되고 어떤 조그만 변화를 우리가 이제 한계라고 말해요. 가지고 이 변화보다 조금이라도 이제 가격이 비싸지면은 시장을 떠나는 사람들이 이제 한계 소비자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좀 더 아까 이제 시장 가격이 반대로 낮아지게 되면은 바로 시장에 들어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그 한계
소비자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하게 되면. 자, 이런 한계라는 소비자라던가 한계 생산자, 이런 한계라는 용어가 그 이제 여러분들이 경제학을 공부하면서도 이제 그 뒷부분에 많이 나오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꼭 저기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 곡선을 이용한 이제 소비자의 이제 잉여를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잉여가 뭐라고 했어요? 어떤 소비자가 시장에 참여해가지고 자기가 얻는 이득을 우리가 이제 소비자 잉여라고 표현을 해요. 가지고 보게 되면은, 자, 존 같은 경우는, 존의 소비자 잉여 같은 경우 어때요? 예를 들어 가격이 그 $80 형성됐어요. 아까 엘비스 프레슬리 이제 그 첫 앨범 음반이 경매에 나왔는데, 이게 가격이 이제 그 $80에 이제 그 가격이 상정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존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자기는 이 앨범을 아까 $100를 주고라도 이걸 사고 싶어요. 나는 이 가수 너무 좋아하고, 나 이 가수 없으면 미칠 것 같아. 해가지고, 그걸 만약에 간직하고 또 내 자식한테도 물려주고 싶어요. 해가지고, 이 사람은 시장에 이제 나왔을 때 자기는 주머니에 다 털어보니까 한 $100가 있는 거야. 가지고 나는 그 $100를 주고 이 앨범을 주고 살 용의까지 있어요. 근데 만약 $100를 넘어가지고 $120 되게 되면은 나는 이제 너무 그때는 부담이 되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해가지고 시장에 $100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 가격이 아까같이 $80에 이제 가격이 형성이 됐어요. 그럼 어때요? 존 같은 경우는 $100를 주고도 이 앨범을 살 용의가 있었는데 어때요? 그게 $80 형성이 된 거예요. 그게 얼마를 번 거예요? 100 빼기 80이니까 $20죠. 그러니까 존의 소비자 잉여는 20이에요. 그러니까 존이 시장에 참여해가지고 얻는 이득은 $20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반면에 가격이 이제 그 $70 형성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아까 존 같은 경우는 그 $100를 주고도 살 용의가 있었는데, 어때요? 가격이 $70 되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초에 81대의 이득은 아까 $20 있었는데, 추가로 어때요? 또 $10 이득이 더 발생하죠. 그죠? 그러니까 존은 어때요, 이제? 총 $30의 이제 소비자 잉여가 이제 발생한 거예요. 그죠? 근데 폴은 어때요? 아까 폴 같은 경우 $100 했을 때는 나는 이걸 살 수 없었는데, 그죠? $80일 때 나는 아까같이 살까 말까 고민해도 안 샀는데, 그죠? 이게 이제 $70 내려보니까 어때요, 이제? 존도, 나는 나도 80까지는 살 용의가 있었는데, 가격이 $70로 내려간다 보니까 어때요? 그럼 나도 오면 사야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추가로 해가지고, 폴에 이제 어때요, 이제? 그 소비자 잉여는 어때요, 이제?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총 어때요? 30하고 10하고 해가지고 총 $40였대요. 소비자 잉여가 발생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 같은 경우 어때요? 같이 존의 소비자 잉여니까 $80일 때는 그냥 $20 이제 그쵸? 존에 대한 이제 소비자 잉여가 발생했는데 가격이 더 다운되니까 어때요? 이제 이건 이제 총 $40 이제 소비자 잉여가 발생한 거예요. 존이 $30, 그다음 폴이 이제 $10가 이제 소비자 잉여가 돼가지고 총 $40 이제 그쵸? 전체 소비자 잉여니까 총 $40였대요. 그 소비자 잉여가 발생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느꼈던 건 뭐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좀 더 하락하게 되면 어때요? 좀 더 소비자 잉여가 더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아주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가격 변동이 이제 그 소비자 인형의 위치를 영향을 볼 수가 있어요. 가지고 우리가 이제 수요자가 많으면은 그 계단 하나하나의 길이가 매우 짧아지기 때문에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그 매끄러운 직선 모양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계단식으로 돼 있었는데, 계단식으로 돼 있었는데, 어때 소비자가 이제 아까 같은 내용만 있다는 가정 하에서 우리가 한 건데,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소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다 보니까 결국 곡선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제 매끄러운 곡선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그죠? 된다는 것을 있고. 아까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이제 존하고, 그쵸? 하고 폴의 사례를 우리가 배웠었는데, 처음에 가격이 같이 $80가 됐을 경우는 어때요? 80 됐을 때는 소비자 잉여가 어때요, 이제? 그쵸? 여기가 이제 존의 소비자 잉여가 됐었는데, 그쵸? 근데 아까 가격이 같이 70으로 가격이 또 떨어지게 되면은, 원래는 존의 소비자 잉여다가 추가된 또 존의 소비자 잉여가 발생한 거고, 새로운, 그쵸? 소비자 잉여. 새로운 소비자가 누구죠? 같이 이제 폴이죠, 그쵸? 폴이죠? 폴에 이제 소비자 잉여가 같이 발생함으로써 소비자 잉여가 이제 더 커진 걸 알 수 있죠. 처음에 소비자 잉여는 가격이 $80대 이만큼 있었는데 지금 어때요? 이제
가격이 더 다운되다 보니까 소비자 잉여가 더 커져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아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똑같은 거예요. 그 아이스크림 있는데 아이스크림이 하나에 이제 뭐 1,000원씩이었어요. 했는데 가격이 어때요? 이제 800원으로 다운되니까 옛날에 음료수 먹던 친구들 어때 이제 음료수 안 먹고 이제 아이스크림 먹으러 이제 아이스크림 시장에 이제 들어온 거죠. 그쵸? 하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이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이제 희열을 느끼겠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어떤 소비자 잉여가 더 이제 그쵸?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소비자가 느끼는 어떤 그런 후생 경제학적 내용들이니까 당연히 어때 이제 그 느낌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소비자 잉여가 훨씬 더 커지겠죠. 그죠? 가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소비자 잉여라는 개념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은 시장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예요. 가지고 과연 소비자 잉여가 어떤 경제적 후생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좋은 지표인가? 그죠? 근데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이제 그죠? 정의를 내리고 있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지불 용리에서 실제 지불한 금액을 뺀 나머지를 정의했다는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이득을 측정한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책 담당자가 소비자의 취향을 존중한다면 소비자 잉여는 경제 후생을 측정하는 좋은 지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가지고 대부분의 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소비자 잉여가 그 경제적 후생을 이제 반영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경제학에서도 그렇게 간주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다음은 이제 반대로 이제 생산자잉여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뭐겠어요 이제 아까는 소비자가 시장에 참여해서 얻는 이득을 말하는 거니까 이번에 반대로 생산자가 잉여예요. 뭐냐면 생산자가 이제 시장에 참여해가지고 얻는 이득을 우리가 이제 생산자 잉여라고 말해요. 가지고 여기는 비용이 있겠죠.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서 생산자가 포기해야 하는 모든 것의 가치를 말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쵸? 기회비용이죠. 그쵸? 그쵸?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서 생산자가 포기해야 하는 모든 것의 가치요. 아까 이제 내가 볼펜을 이제 100원짜리를 만드는데 여기 있어가지고 인건비, 원가 뭐 하다 보니까 최소한 80원 들어요. 그쵸? 그러니까 난 최소한 80 이상은 받아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하지만 이제 브레이크 이분점이 되니까. 그쵸? 근데 내가 시장에 100원에 판매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내가 얼마를 이득을 얻은 거예요? 20원을 이득을 얻은 거죠. 그쵸? 그 나는 어때요? 시장에 남는 거예요. 근데 시장 가격이 아까지 내 원가가 80인데 70밖에 안 돼. 그럼 어때? 나는 손해본 거죠. 손해보면 장사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안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 어때요? 이제 시장을 떠나는 거죠. 그쵸? 이해되시죠? 그래서 생산자 이해라는 것은 뭐냐면 공급자가, 그러니까 생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에서 공급자가 그 물건을 제공하는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이에요. 그쵸? 내가 아까 불펜을 해가지고 100을 벌었는데 내가 그걸 물건을 만든 데 있어서 제공하는 비용이 80이야. 그럼 어때요? 100 빼기 80이니까 20을 내가 시장에서 받은 거죠. 이게 뭐예요? 생산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시장의 지금 반대편에 있는 생산자들이 어떤 시장에 참여하여 얻는 이득을 무엇인지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산자 잉여고 생산자 잉여에 대한 분석은 아까 소비자 잉여에 대한 분석과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 나오는 비용이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생산자가 포기해야 하는 모든 것의 가치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어떤 페인트 공들이 있는데 자신이 받을 가격을 작업 비용을 초과하는 한 페인트 작업을 할 용의가 다 있겠어요? 없겠어요? 초과한다면 안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용이란 것은 이제 페인트 공들의 어떤 기회 비용을 의미한다고 말해요. 그쵸?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네 명의 이제 메리, 프라다, 조지아, 그랜마가 이제 있는데 내가 이제 우리 집에 있는데 집이 있는데 집이 이제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그 페인트 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 돼가지고 우리 집 페인트 칠을 해줄 사람 모이세요 했더니 메리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너 얼마 받고 해줄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900불이래요. 그리고 프라다 같은 경우는 800불을 받아야겠대요. 그다음 조지아 같은 경우는 600불을 받아야겠고 그랜마는 500불만 받으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리 같은 경우는 뭐 페인트가 같이 뭐 수입산, 뭐 미국산 페인트를 샀기 때문에 그리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또 비싸고 또 인부들도 또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싸기 때문에 900불은 받아야겠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고 그랜마 같은 경우 어때요? 이제 나는 이제 뭐 베트남에 있는 사람들을 쓸 거고 페인트도 중국산을 쓴 거기 때문에 굳이 그 많은 비용이 필요하지 않아 하니까는
500불만 주면은 여기를 페인트를 칠할 거야 라고 이제 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입찰을 이제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입찰을 받을 때 이제 그 높은 가격부터 이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랜마 같은 경우는 600달러보다 약간 낮은 금액을 이제 제시하면은 입찰자에게는 그녀만 이제 남을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이 일은 이제 가장 낮은 비용에 작업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생산자 잉여 같은 경우는 공급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에서 공급자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이에요. 그래서 생산자 잉여는 공급자가 시장에서 참여해 얻는 이득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가지고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저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페인트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예를 가지고 그랜마 같은 경우는 아까같이 500불만 주면은 페인트 칠을 하겠다는 거야. 그쵸? 그 다음에 프라다 같은 경우도 600불을 주게 되면은 어때요? 이제 하겠다는 거고 조지아는 600불, 그랜마는 500불이야. 하게 되면은 예를 가지고 내가 좀 돈이 많아가지고 그래 내가 우리 저기 집 수리하는데 페인트 공으로 내가 한 1000만 원 이상 줄게. 라고 하게 되면 어때요? 아까 같이 메리 같은 경우는 500불 받으면 하겠다, 900불을 받게 되면 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1000불을 준다 하니까 어때요? 이제 당연히 좋죠. 돈을. 그러니까 900불만 받기로 했는데 1000불 준다니까 하고 나서 100불 이상 돈이 남으니까 당연히 하겠죠. 그 다음에 아까 같이 프리다 같은 경우는 어때요? 당연히 하겠죠. 걔는 아까 같이 800불을 원했었는데 내가 1000불을 준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조지아 같은 경우도 아까 같이 내가 1000불을 준다니까 차라리 600불만 받으면 한다고 했었는데 돈을 많이 준다니까 당연히 페인트 공지를 하려고 하겠죠. 그 다음에 그랜마 같은 경우는 당연하죠. 내가 1000불을 준다니까 자기는 500불만 받으면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쵸? 하다 보니까 내가 1000불 이상 부르게 되면 어때요? 이제 이 친구 4명들이 다 하겠다는 거야. 그쵸?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메리 같은 경우는 900불까지 받고 그쵸? 900불 이상을 준다고 하면은 그쵸? 아까 프라다라던가 조지아 그랜마 같은 경우도 800, 600, 500을 준다고 했었는데 900불 이상 준다고 하니까 어떤지 4명들이 다 하겠다는 거예요. 저기는 페인트를. 그쵸? 그 다음에 800에서 900 해가지고 하면 850 정도 준다고 하니까 어때요? 메리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나는 900불 이상 받고 싶어 하는데 어때? 내가 한 850 정도를 한다니까 걔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메리는 안 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메리는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명이 되는 거고 아까 600에서 800 사이 한 700 정도 준다고 하니까 어때요? 프라다 같은 경우는 800불까지 받고 싶어 했는데 어때요? 내가 700만 준다고 하다 보니까 프라다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프라다는 이제 빠져나가겠죠. 그 다음에 같이 500에서 600 사이 500에서 600 사이가 되게 되면 한 550쯤 되니까 조제 같은 경우 어때요? 이제 600까지 받고 싶었는데 내가 550만 준다고 하니까 어때요? 이제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랜마 이제 혼자가 이제 한 명이 이제 이 저기를 관련돼 가지고 공급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물건을 한다던가 페인트 칠하려고 하는데 거기다 인부 비용이라던가 페인트 원료 비용이라던가 이런 것들 다 따지고 하니까 내가 원하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니야. 최소한 이 금액 이상은 이제 받고 싶어 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런 친구들은 이제 한계의 이제 생산자가 되기 때문에 시장이 남겠어요, 떠나겠어요? 떠나는 거죠. 그렇죠? 아까 같이 메리 같은 경우도 이제 최소한 900 이상은 받고 싶어 하는데, 그쵸? 내가 1000불 정도 준다 하면은 메리는 당연히 하겠죠. 그쵸? 근데 내가 이제 아까 850불을 부르게 되면은 메리는 어때요? 이제 시장을 떠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시장에 아까 메리하고 프라다하고 조지하고 그랜마 4명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이제 하기 때문에 각의 어떤 공곡선이 어떤 이제 계산식인데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공급자도 있겠죠. 그죠? 같이 페인트 공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하게 되면은 그죠? 이 곡선이 같이 이렇게 그죠? 어떤 공곡선 형상하고 형식으로 해가지고 공곡선 형식으로 서플레이 곡선처럼 커브처럼 이런 식으로 곡선이 가겠죠. 그쵸?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한계 생산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시장을 이제 떠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아까 이제 그랜마의 생산자이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랜마는 어떻어요? 그랜마 같은 경우는 500불만 주면은 이 시장에서 이제 우리 집을 페인트 해주기로 했어요. 근데 가격이 어때요? 600달러를 결정이 났어요. 그럼 어때요? 아, 나는 어차피 이제 원재료 같은 경우도 중국산을 쓸 거고, 그 다음에 그 태국 애들, 베트남 애들을 이제, 사람들을 이제 고용해 쓸 거니까 인건비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한 500불만 받으면 돼. 라고 했는데, 어때? 내가 이제, 그래, 그래도 너 고생하니까 600달러에서 우리 집 수리해줘. 라고 하면은, 그랜만 어때요?
땡큐라고 하죠. 그죠? 100달러 더 주니까. 가지고 얘가 시장에 참여해서 이제 생산자가 시장에 참여해서 얻는 이득이 이 부분이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그다음 내가 가격을 아까 600달러가 아니라 이제 800달러에 생성을 시켰어요. 그쵸? 그럼 어때요? 그랜마 같은 경우는 아까 같이 어때요? 난 500달러만 주문할 수 있었는데 내가 800달러 준다고 하니까 얘는 어때요? 너무 좁죠? 아주 그랜마의 소비자잉여가 아까 100달러에서 어때요? 이제 300달러 가지고 더 증가했죠. 그쵸? 그 다음에 가격을 800달러 올리다 보니까 어때요? 그러면은 조지아도 시장에 참여하는 거예요. 조지아는 아까 같이 어때서 600불러 받으면 하겠다라고 해서 하고 싶었는데 아까 600달러 딱 걸치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가격은. 딱 그죠? 그리고 이제 고생만 하고 나서 이제 손에 쥐는 게 없다 보니까 시장에 참여 안 했었는데 딱 800달러로 증가하니까 얘는 어때요? 그럼 나도 해야지 하고 이제 조지아도 이제 어때? 시장에 참여해요. 그래서 얘는 600달러를 그러니까 마지노선으로 이렇게 브레이크 이분 정도 잡았었는데 내가 어때요? 우리 집 수리해줘 하면서 800달러를 주다 보니까 어때요? 얘는 200달러가 이제 소비자잉여가 이제 증가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랜마의 소비자잉여가 처음에 100에서 이제 그쵸? 2100에서 이제 여기서 200이 더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랜마의 소비자잉여가 300달러, 그랜마의 생산자잉여가 300달러. 그 다음에 조지아가 이제 시장에 참여하면서 이제 600달러만 받고 싶었는데 800까지 준다고 하니까 원래요. 소비자 잉여가 또 200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총 300 플러스 200 하니까 총 잉여가 생산자 잉여가 500으로 증가한 거예요. 처음에 어때요? 600달러 있을 때는 생산자 잉여가 100이었는데 800달러로 내가 돈을 더 준다, 풀어준다고 하니까 그 전체 생산자 잉여가 500불로 해가지고 이제 증가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는 반대죠. 아까 수요자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밑으로 내려갈수록 소비자 잉여가 증가했었는데 반면에 그 생산자 잉여가 어때요? 가격을 더 올려주니까 더 늘어나죠. 소비자 생산자 잉여가 더 늘어나죠. 그죠?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걸 보니까 대충 눈치가 잡히죠. 보니까 이제 이 그림이 있으면 그치 수요 곡선하고 서플라이 공곡선이 있으면은 어때요? 가격을 봤을 때 이 수요 곡선의 밑에 있는 부분이 소비자 잉여. 그 다음에 어때요? 이제 여기 있는 그 공곡선의 이제 윗부분에 있는 부분이 뭐가 돼요? 생산자 잉여가 되는 거죠. 대충 감 잡히시죠? 여기가 이제 소비자 잉여고 여기가 이제 생산자 잉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요? 이제 아까 가격이 어때요? 그 더 내려갈수록 어때요? 내려가면은 이 선이 더 증가하니까 소비자 잉여가 더 증가하는 거고, 그죠? 근데 반면 어때요? 이제 아까 같이 이제 그 가격이 이제 더 올라가게 되면은 그죠? 선이 여기서 결정이 되니까 더 이쪽으로 더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 생산자 잉여가 지금처럼 이렇게 더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쵸? 감이 잡히시죠? 느낌. 딱 보는 순간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자 잉여가 처음에는 어때요? 이제 P1의 가격일 때 아까 같이 가격이 이제 그 600달러일 때 600달러일 때 가격이 아까 같이 어때요? 이제 600달러일 때 가격이 생산량이 됐었는데 생산 잉여가 이 부분인데 가격이 아까 이제 800달러로 이제 증가했죠. P1을 P2로 800으로 증가하니까 아까 처음에 생산자 잉여가 이 부분이었었는데 이만큼 더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들의 그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가 같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고 이건 어때요? 추가로 더 진입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생산자 잉여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따라 이 부분이었었는데 더 올라가니까 어떤 생산자 잉여가 더 커진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어떤 가격이 아까같이 처음에 이제 A 부분에 있는 이 그래프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그렇죠? 보게 되면은 가격이 P1에서 공급자가 Q1에서 생산자 잉여가 그죠? P1에서 Q1 여기서 이제 생산자 잉여가 생기는 이 ABC가 생산자 잉여가 있었는데 그림 B에서 어때요? 이제 가격이 P1에서 그죠? P2로 이제 상승하게 되면은 공급량도 어때요? 공급량도 이 Q1에서 Q2로 이제 이렇게 상승되죠. 가격이 증가하게 되면 결국 이제 생산자 잉여는 삼각형이 이제 ADF 그죠? 여기죠? ADF로 커져오죠. 생산자 잉여가 더 커져가지고 더 커진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결과 생산자 잉여가 BCFT만큼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기존의 공급자가 전보다 많은 금액을 받고 새로운 공급자가 시장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있는 저 CEF가 이제 새로운 생산자가 이제 시장에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가격 상승에 따라서 이제 그죠?
가이아 같이 P1에서 P2로 이제 상승하니까 더 많은 이제 그 생산자 잉여가 발생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어렵진 않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효율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제 생산자하고 이제 그죠? 우리가 배웠던 그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가 같이 이제 합해지면서 시장의 이제 효율성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시장의 가격에 의해 가지고 형성되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가지고 선의의 사회 계획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의 경제적 후생을 극대화하고자 노력을 하죠. 그래서 사회의 경제적 후생을 측정하는 기준이 총잉여다. 그렇죠? 이게 후생 경제학이죠. 총잉여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 자원 배분이 총잉여를 극대화할 때 이러한 배분을 이제 우리가 효율적이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원 배분은 총잉여를 이제 극대화할 때 이런 배분을 우리가 이제 효율적이다라고 이제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잉여의 극대화하는 것은 뭐겠어요? 당연히 총잉여니까 뭐겠어요? 시장이니까 소비자하고 생산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비자 잉여하고 생산자 잉여가 좀 합해졌을 때, 소비자 잉여하고 무슨 잉여예요? 생산자 잉여. 이 두 개가 합해졌을 때 우리가 총잉여라고 하고, 그러면 소비자 잉여는 뭐예요? 이 소비자 잉여가 뭐냐면은 이 소비자 잉여가 여기죠. 여기 있죠. 소비자가 누리는 가치에서 소비자가 지불하는 금액을 뺀 거예요. 이되신가요? 그죠? 소비자가 이제 시장에서 얻는 잉여, 혜택은 뭐예요? 내가 얼마큼 돈을 낼 수 있는 돈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지불을 이용해서 돈을 이제 내가 그 이용해서 얼마를 지불하고 나서 남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볼펜이 100원인데 내가 120원까지 줄 용의가 있어요. 근데 내가 100원 주고 샀어요. 그러면은 그쵸? 20원이죠. 또 생산자에게는 뭐겠어요? 여기 생산자 같은 경우는 여기를 말한 거예요. 공급자가 받는 금액에서 공급자가 치르는 비용이야. 아까 내가 페인트 공을 해가지고 저기 장사를 했잖아요. 페인트 공 해줬는데 내가 1000달러를 받았어요. 근데 내가 받고자 하는 게 900달러까지 내가 이제 거기랑 같이 좀 그 수입품 페인트를 쓸 거고 한국 사람을 이용해서 쓰기 때문에 나는 900달러 좀 받아야 될 것 같아. 근데 어때요? 내가 1000불 줬잖아요. 하니까 걔는 어땠는지 100불의 이득을 얻는 거죠. 그래서 공급자가 받는 금액이니까 얘는 1000불을 받았어요. 내가 돈을 우리 아파트, 우리 저기 집 청소랑 저기 페인트하라고 해가지고 1000불 줬으니까. 근데 얘가 아까 어때요? 나는 900까지 받고 싶었어. 하게 되니까 어땠는지 얘는 지금은 그 100불의 어떤 이득이 발생한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총잉여라는 것은 뭐예요?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과 공급자가 받는 금액을 말한 거예요. 그죠?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과 공급자가 받는 금액 서로 이렇게 그죠? 이득이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총잉여는 소비자가 누리는 가치에서 공급자가 치르는 비용을 이제 뺀 거랑 같은 거예요. 이해되신가요? 아까 어때요? 이제 여기서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과 공급자가 받는 금액은 같아요. 내가 돈을 지불했으면은 내가 1000불을 줬으면 걔 1000불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과 공급자가 받는 금액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어때 이제 공급자가 받는 금액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 얘는 같아요. 그죠? 이 녹색 부분에 있는 공급자가 받는 금액하고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을 받은 거예요. 그럼 뭐겠어요? 총잉여는 소비자 잉여 플러스 생산자 잉여니까 생산자 잉여는 그러니까 소비자 잉여는 이거고, 그렇죠? 소비자가 누린 가치에서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이고, 반면에 생산자 잉여는 뭐예요? 공급자가 받는 금액에서 공급자가 치르는 비용이에요. 근데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은 결국은 공급자가 받는 금액 같은 거니까 이 녹색에 있는 이하고 이하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2에서 2 빼게 되면 똑같이 상계처가 된 거죠. 그럼 결국은 뭐가 돼요? 소비자가 누리는 가치, 소비자가 누린 가치에서 공급자가 치르는 비용을 빼게 되면은 얘가 뭐가 된 거예요? 총잉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잉여가 뭐라 쓰냐면은 소비자가 누리는 가치, 그렇죠? 소비자가 누리는 가치, 그래서 이제 공급자가 치르는 비용, 얘를 빼게 되면은 어때 이제 이게 총잉여다라고 이제 표시가 된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지불하면은 내가 1000불 저기 페인트라고 1000불 줬으면은 걔가 공급자 1000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과 받는 금액은 서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상계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소비가 누리는 가치에서 공급자가 치르는 비용을 빼게 되면은 얘가 이제 총잉여가 되는 거죠. 총잉여랑 같이 소비자 잉여 플러스 생산자 잉여니까 이해되시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런 그 사회 구성원이 어떤 누리는 총잉여를 극대화하는 뭐 자원 배분의 속성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자원 배분의 총 잉여를 극대화할 때 우리는 이러한 배분을 효율성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배분 상태가 효율적이지 않다면 시장 거래로 얻을 수 있는 이득 중 일부를 얻지 못한다는 뜻이 돼요. 그렇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지화의 생산비가 가장 낮은 생산자에 의해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자원 배분은 비효율적됐다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형평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사회 구성원 간에 있어서 경제적 후생을 이제 균등하게 이제 분배했다는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사회 나가가지고 이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나는 효율성을 중요할 것인지 아니면은 형평성을 중요할 건지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이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이제 동전의 이제 양면이라고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경제 성장을 먼저 할 것인지, 그렇죠? 경제 성장이 중요한지 아니면은 그보다는 그렇죠. 어떤 데이터라던가 어떤 자원이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우리가 공평하게 나눠 가져야지, 그렇죠? 빵을 똑같이 나눠서 먹어야지. 누구는 돈을 많이 가져가고 누구는 돈을 적게 가져가고 이게 말이 돼? 한 사람들은 형평성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회 구성원 간의 경제적 후생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속성을 이제 형평성이라고 표현하게 되고, 그렇죠?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같이 파이가 이제 균등하게 분배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형평성 입장에서 보는 거죠. 근데 효율성 같은 경우는 반대로 사회 구성원이 누리는 총잉여를 극대화하는 자원 배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파이가 만들어졌는가, 아까 경제 성장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건지 아니면 형평성을 중요시하는 건지,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큰 화제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선의 사회계획과는 효율성에 더하여 형평성을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형평성이라는 것은 소비자, 공급자 사이에서 어떤 경제적 후생이 균등하게 배분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를 통해 가지고 창출되는 잉여는 마치 시장 참여자들에게 배분되었는가 하는 파이와 같은 것이에요. 그렇죠? 가지고 효율성의 문제는 과연 큰 파이가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형평성의 문제는 이 파이가 이제 균등하게 배분되었는가라고 본 거예요. 아시겠죠? 효율성은 과연 가장 큰 파이를 만들어졌는가 이런 것을 보는 거니까 경제 성장을 보는 거고, 형평성의 문제는 이 파이가 이제 균등하게죠. 여러 사람들한테 똑같이 혜택이 가도록 이제 정책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중요시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아까 배웠던 내용들을 소비자 잉여하고 생산자 잉여 관련된 내용들을 봤겠죠. 어떤 재화에 대한 균형 가격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수요자만 이 재화를 이제 구입할 수 있고, 그렇죠? 여기 소비자 잉여 같은 경우는 그렇죠. 제가 아까 기분에 어떤 관련돼 가지고 어떤 재화를 구매한 데 있어 가지고 나는 꼭 이거를 꼭 사고 싶다 하고는 어떤 집을 용이, 그렇죠? 여기다 어떤 물건이 있어 가지고 꼭 그 내 물건을 사는 데 있어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소비자 잉여가 돼요. 그래서 어떤 재화에 대한 균형 가액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소비자, 이런 사람들이 아까같이 이 재화를 구입할 수 있고, 균형 가액보다도 낮은 가치를 부여하는 수요자는 구입하지 못할 것이죠. 그죠? 그만큼 이제 집을 용의가 없다는 사람들은 시장을 못 내고 떠나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재화 가격보다 이제 비용이 낮은 공급자 많이 이 재화를 만들어 가지고 공급할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생산 비용이 균형 가격보다 높은 공급자는 어때요? 이제 이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떠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유로운 시장은 공급된 재화를 지불 용의가 가장 큰 수요자에게 배분되도록 해요. 아까 엘비스들이 음반이 있는데, 그죠? 나는 고지적 가치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비싼 비용을 주고라도 이걸 사겠어 하는 사람만이 이제 시장에 남아가지고 이득을 창출하는 거예요. 반면에 자유로운 시장은 생산비가 가장 저렴한 공급자에게 이제 수요가 이제 배분되도록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다 보니까 아까같이 소비자잉여라는 것은 이런 수요 곡선하고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있으면은 이렇게 수요 곡선의 이제 밑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소비자잉여가 되는 거고, 반면에 어때요? 이제 이게 생산자잉여 같은 경우는 그죠? 공급 곡선이 있으면은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사이에서 그죠? 이만큼 이제 시장에 참여해가지고 생산을 얻는 거예요. 그죠? 하겠다는 것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같은 경우는 소비자잉여죠. 이만큼은 내가 돈을 지불 의지가 있는 거죠. 돈을 주고도 이제 이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가지고 시장에 참여해가지고 얻는 이득. 생산자잉여 같은 경우는 뭐겠어요? 이 같은 경우가 이제 내가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그죠? 비용들, 이런 비용들이 발생했죠. 아까 이제 볼펜이 아까같이 100원이야. 100원 생산되는데 내 물건을 만드는 데가 있어가지고 한 예를 들고 뭐 30원의 비용이 발생해요.
근데 어때요? 내가 시장에서 내가 100원에 팔았으니까 이 부분 어떤 거예요? 내 시장에 물건을 판매해가지고 받은 생산자 잉여가 해당이 되겠죠.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수요 곡선하고 공곡선이 있으면은 수요 곡선의 밑부분이 소비자 잉여가 되고 공곡선과 균형 가격의 윗부분이 이제 생산자 잉여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런 소비자 잉여하고 생산자 잉여가 총합한 게 뭐야? 총 효용이죠. 총 잉여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같이 총 효용이라던가 총 잉여가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균형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자유로운 시장은 어때요? 이제 공급 등 재화를 지불 용의가 가장 큰 수요자에게 배분돼요. 그쵸? 아까 지불 용의가 돈 얼마를 주고 좀 사겠다는 사람한테 크게 이제 배분되도록 되어 있고 자유로운 시장은 생산비가 가장 저렴한 공급자에게 수요가 배분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쵸? 내가 비용이 같이 가장 적게 들어가니까 기회비용이 적게 들어가니까 그 사람한테 이제 배분하게 되겠죠. 그리고 자유로운 시장에서 생산된 재화의 수량은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을 극대화하는 수량이다. 이게 시장 효율성이죠. 그렇죠? 총 잉여죠, 총 잉여.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합이니까 그렇죠? 극대화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보게 되면은 아까같이 이제 여기는 수요선이잖아요. 수요선 밑에 있는 것들은 뭐예요? 여기 이제 아까같이 파란색 부분이죠. 구입자 가치예요. 아까같이 원래는 내가 이제 이게 뭐게 100원이 형성되는데 난 아까같이 원래는 난 120원까지 주고도 아까 그 음반 앨범을 살 용의가 있어요. BTS 음반 나는 현재 거래가 100원인데 나는 120원까지 줄 용의가 있는데 내가 100원 주고 산 거예요. 그쵸? 나는 이게 이득을 본 거죠. 이게 소비자 영향에 해당되는 거고 판매자 같은 경우 어때요? BTS 음반 아까지 만들다 보니까 이게 한 뭐게 한 80원이면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는데 어때요? 80원이면 내가 이제 그 비용이 아까 이렇게 CD로 굽고 하는데 비용이 발생하는데 나 어때요? 100원 가지고도 하는 거 판매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관한 것은 뭐냐? 판매자의 비용이에요. 빨간색 부분이요. 그죠? 빨간색 부분이 이제 판매자의 이제 그 비용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 어때요? 봤더니 판매자 비용 어때요? 시장이 100원인데 어때요? 판매자 비용은 어때요? 나는 그 예를 들어 뭐 110원이 발생했어요. 그럼 내가 어때요? 손해보고 물건을 팔겠어요? 안 팔겠죠. 그쵸?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어때? 이제 시장을 떠나겠죠. 당연히 떠나겠죠. 그쵸? 그리고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엘비스 패스 음반이 이제 100원에 거래되는데 내가 구입할 가치는 나는 한 80원밖에 없어. 근데 이제 시장이 100원에 판매하게 돼요. 그럼 어때요? 근데 지불 용의가 나는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때? 이제 시장을 떠나겠죠. 이 같은 경우는 시장을 떠나겠죠. 그렇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가지고 어떤 균형 거래량보다 작은 수량에서는 소비자가 느끼는 가치가 공급량의 비용보다 크게 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균형 거래량보다 많은 수량에서는 공급자의 비용이 소비자가 느끼는 가치보다 커요. 따라서 시장 균형에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이제 그런 극대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수요랑 것과 같이 소비자의 어떤 만족도, 공급도 마찬가지겠죠. 물건 파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어떤 공급자의 그 만족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구입자의 가치가 그렇죠? 구입자의 가치가 판매자의 비용보다 크죠. 구입자의 가치가 판매자의 비용 빨간색보다 더 크죠. 반면 여기는 어떤지 구입자의 가치가 어때요? 커요, 작아요? 판매자의 비용보다 작죠. 그죠? 작은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여러분들 볼 때 이쪽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 형성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은 다 이제 떠나는 거잖아. 그쵸? 그렇게 되고 아까 같이 가격이 예를 들어가지고 이 선에서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이제 그죠? 소비자잉여, 여기는 생산자잉여고 총 잉여죠. 두 개 합해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런 식의 내용들을 인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시장 균형의 효율성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요와 공급이 이제 균형 이룰 때 그 총잉여가 이제 극대화되고 그다음 보이지 않는 손, 아담 스미스가 말한 거죠. 보이지 않는 손은 뭐예요? 가격이죠. 시장 가격이죠. 네, 시장이 아니에요. 다른 시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아니고 이거는 가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시장에서 존재하는 모든 소비자와 생산자가 가진 정보를 반영한다. 그렇죠? 시장 가격이죠. 모든 사람에게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나타내도록 유도를 한다는 거죠. 자유로운 시장 같은 경우는 경제 활동을 조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시장 효율성과 시장 실패라는 내용들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어차피 우리가 그동안 이제 시장이 가장 좋은 경작에서는 좋은 수단이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다음과 같은 가정이 존재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배웠던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시장처럼 굉장히 많은 공급자하고 굉장히 많은 소비자가 있는 시장. 그러니까 밀 시장도 마찬가지죠. 이제 미국 애들은 이제 밀 가지고 빵 같은 거 먹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소비자하고 굉장히 생산자가 있는 시장 같은 밀 시장 같은 경우가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이죠. 그래서 현실 경제에서는 이제 경쟁이 완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게 완전 경쟁이라는 가정하에서 저기 시장 효율성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시장 성과가 수요자 공급자에게 적용된다는 가정하에서요. 현실은 이제 외부 효과가 존재할 경우에는 그렇죠. 이제 후생이 수요가 느끼지는 가치와 공급자의 비용 외에 다른 요소가 이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은 그 시장 같은 경우는 원래는 우리가 배웠던 것들은 시장 경제에서 발생을 해요. 이런 효과들이 발생해요. 근데 뭐냐면은 시장 또한 전지전능한 그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실패가 발생해요. 이해되시죠? 원래는 시장의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한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실패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원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같이 이런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라 누군가가 독점 시장을 형성하고 그죠? 어떻게 그 블락을 조성함으로써 이제 완전하지 못하는 시장들을 독점 시장이라던가 독과점 시장들을 발생하게 되죠. 이럴 경우는 시장 실패가 발생해요. 그죠? 첫 번째 원인이. 두 번째는 뭐예요? 외부 효과예요. 두 번째가 외부 효과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효과가 뭐냐면은 한 사람의 경제적 후생, 한 사람의 어떤 행동이 그 제3자의 그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우리가 외부 효과라고 말을 해요. 나중에 이제 아마 9장, 10장 가면 외부 효과 관련돼 가지고 한 챕터로 내용들을 배울 건데 이 외부 효과 같은 경우는 긍정적 외부 효과가 있고 또 부정적 외부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 외부 효과의 대표적인 예 같은 경우는 그 휘발유 같은 거 마찬가지죠. 나는 아까 같이 학교에 공부하기 위해 가지고 뭐 자가용을 몰고 공부 왔는데 어때요? 거기서 이제 CO2를 발생시켜가지고 어때요? 그 대기를 오염시키죠.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날씨가 지금 10월달인데 어때요? 하여튼 여름 날씨는 좀 덥죠. 이게 다 어때요? 지구 온난화가 문제고 지구 온난화의 원인은 뭐예요? CO2의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가 있게 되면은 그렇죠? 지구가 있게 되면은 있으면 어때요? 이제 아까 이제 CO2가 방출시키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시골에 있는 비닐하우스처럼 이런 층이 형성이 돼요. 비닐하우스처럼. 그럼 어때요? 우리가 바깥에 있을 때하고 비닐하우스에 들어가면 어때요? 안에 들어가면 더 따뜻하고 그죠? 그쵸?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어떻게 돼요? 이런 온실가스 때문에 지금 이게 따뜻한 현상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10월 말에 다 끝나가는데도 날씨가 어때요? 여름 날씨가 굉장히 덥죠. 그쵸? 지구 온난화가 발생하는 게 이런 원인이죠. 그쵸? 그러니까 난 단순히 그냥 학교에 그냥 편하게 올라오고 빨리 올라오고 이제 차를 몰고 왔는데 차에서 나오는 그 매연가스로 인해 가지고 CO2로 인해 가지고 지구가 이렇게 더워진 현상들이 발생하죠. 하면서 이제 남만 편하게 하는데 다른 사람까지 한 사람 행동이 제3자의 경제 후생에 영향을 미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 이제 정부는 그걸 막기 위해 가지고 휘발유 가격의 절반 이상을 이제 세금을 매기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고 또 반면에 이제 어때 이제 그런 긍정적인 외부 효과도 있어요. 그건 뭐겠어요? 여러분들 같이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하게 되면은 교과서에서 어떻게 돼요? 공부 잘하는 친구한테는 어때요? 저기 장학금을 주죠. 왜 장학금을 주겠어요? 그 친구 공부 잘하는 뿐인데 그냥 그 친구가 공부를 잘하면서 어때 이제 나중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제 뭐 암세포를 그죠?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그죠? 어떤 물건을 뭐 어떻게 발명을 해가지고 온 지구를 이렇게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어때 이제 내년 3월 같은 경우 지금 대선 때문에 한참 시끄럽죠. 하게 되는데 이런 관련돼 가지고 누가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 가지고 일할 사람인가를 이제 그쵸? 판단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향상돼 가지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어때 이제 우리나라 국가 차원에서도 굉장히 큰 혜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가 이제 외부 효과가 발생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시장 같은 경우는 효율성을 추구하지만은 시장 실패, 그쵸? 시장은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에요. 하기 때문에 그 시장 실패가 발생을 해요. 그 두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같이 어떤 사람들이 완전하게 똑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데 비경쟁적 상태가 발생하게 돼요. 하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 어떤 이제 시장은 실패하는 발생이 돼요. 하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같이 뭐 아도비 그 PDF 다운받는 거라던가 아니면 오라클 그다음에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시장이 있어가지고 어떤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 같은 경우는 그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한 뭐 80% 이상의 지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독과점을 형성해가지고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런 것도 못하게 막 규제를 막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있고 이런 것도 이제 어떤 미국 같은 선진 중심으로 가지고 움직이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이제 하면 이제 시장을 독점할 수 있으니까 그쵸? 하게 된 거고 어떻게 우리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비행기 항공사 같은 경우가 독과점 시장의 대표적인 예잖아요. 근데 같이 보면은 최근에 이제 저도 이제 엊그저께 어저께구나 저희도 출장 갔다가 왔는데 제가 이제 그 제주항공을 타고 왔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저가항공사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이제 그 독과점 피해를 막을 수 있게끔 움직이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외부 효과 그쵸?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시장 실패의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아까 같이 어떤 그 불공정한 어떤 경쟁 시장을 조성하는 것들 두 번째는 이런 외부 효과가 시장 실패를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까 말한 것처럼 시장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에요. 근데 시장 또한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실패를 하게 돼요. 그러면 시장 실패 원인이 뭐냐면은 아까같이 불공정한 시장이 형성된 것들, 이런 독과점 시장이 형성된 것들. 두 번째는 아까같이 외부 효과. 그죠? 제가 지금 온난화로 해가지고 지금 지구가 지금 따뜻해지고 있는 현상들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관련돼 가지고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시장 실패 같은 경우는 그 자유방류 상태의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현상을 시장 실패라고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시장 지배력 같은 경우는 시장이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으로 가격과 수량을 수요 공급에 의해 가지고 결정돼 시장 균형에서 이탈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가 시장 지배력이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 있는 시장 가격보다 가격을 좀 더 높게 설정하겠죠. 제가 이들을 취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 있어가지고 지배력이 있다는 거야. 그쵸?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 금호에 있었던 그 아시아나그룹 있잖아요. 아시아나항공 이제 그죠? 이제 부도가 났죠. 어떤 모 회사의 어떤 금호에 있어가지고 잘못된 경영으로 인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인수를 해야 되는데 그죠? 그렇다고 이제 대한항공을 갖게 되면은 안 그래도 대한항공이 어때 항공상이 시장이 있어가지고 시장 지배력이 있는데 거기가 또 아시아나까지 가져가게 되면 어때 언제? 거의 한 80% 이상은 어때 언제? 그 대한항공 한진그룹에서 그죠? 그 땅콩 사건, 주연한 사건 기억나시죠? 거기를 이해 가지고 거기가 다 가져가게 되면은 어때 이제 자기들이 마음대로 어떻게 올릴 거 아니에요, 그쵸? 하게 되고 이제 그럼 소형 항공사도 어때요? 거기다 가지고 같이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이거 관련돼 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 대한항공이 가져도 되느냐 안 되냐 가지고 이제 논란의 소지가 많은 거죠. 만약에 이제 대한항공이 갖게 되면은 그죠? 칼이 갖게 되면 어때요 이제? 자기가 높은 시장 지배력으로 해가지고 그 항공사 가격이 올라갈 거다, 항공요금이 올라갈 거다라고 이제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그쵸?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서 가지고 또 반대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이제 대한항공이 인수를 안 하고 다른 어떤 이렇게 항공 컨소시엄이라던가 걔들이 갖고 되면은 그 아시아나항공을 이제 잘 어떻게 운영하겠냐, 그쵸? 이런 것들 관련돼 가지고 이제 많이 고민하게 된 거죠. 결론적으로는 지금 그 대한항공이 이제 그 아시아나항공까지 인수를 했죠, 그쵸? 가지고 되는데 이런 것들 관련돼 가지고 이제 어떤 그쵸? 시장 지배력이 이런 데 있어가지고 같이 논의가 된 사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 외부 효과 같은 경우는 수요자나 공급자가 의사결정에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죠? 난 아까 자동차를 이제 쉽게 몰고 학교에 이제 빨리 오고 그다음에 이제 편하게 오려고 왔었는데 결국에 어떤지 CO2를 배출시켜가지고 그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한테 어때요? 환경 오염시키고 지구 온난화를 하면서 어려운 현상들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쵸? 가지고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들이고, 아니 내가 같이 이제 뭐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내가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발견했어요. 예를 들어 이제 그죠? 학교에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다음에 공부 잘하니까 정부 지원금도 받고 장학금도 받고 해가지고 내가 암 세포를 이제 예방할 수 있는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약을 만들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 사람들한테 혜택을 볼 수 있겠죠. 이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제 긍정적 영향을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외부 효과라고 이러는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보통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두 가지 원인이 뭐라고요? 아까 시장 지배력, 그쵸? 그리고 여기 나와 있죠. 시장 지배력, 그리고 두 번째 뭐요? 외부 효과. 라고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인식하면 될 것 같아요. 됐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좀 요약을 하게 되면은 소비자 인연은 소비자의 지불 용의에서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뺀 나머지를 의미해요.
그래서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가 시장에 참여하여 얻는 이득을 말하고요. 소비자 잉여는 수요 곡선 아래, 즉 가격 수준 윗부분 면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생산자 잉여는 반대로 공급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에서 생산 비용을 뺀 나머지를 의미해요. 그래서 생산자 잉여는 공급자가 시장에 참여하여 얻는 이득을 나타내고 생산자 잉여는 가격 수준 아래, 즉 공급곡선 윗부분의 면적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총 잉여는 뭐겠어요? 소비자 잉여 플러스 생산자 잉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을 극대화하는 자원 배분을 효율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정책 담당자 같은 경우는 이런 경제활동 결과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형평성 같은 경우도 같이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효율성 같은 경우는 어떤 경제 성장을 말하는 거고 형평성은 뭐예요?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는 거죠. 공정하게 나누는 거. 빵을 키울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은 이런 국민들의 어떤 소외된 계층 없이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연구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경제학자들이. 그래서 이제 수요와 공급의 균형 상태에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이 극대화되는 거죠. 이게 효율성이죠. 즉 시장이 보이지 않는 손. 시장이 보이지 않는 손은 뭐라고요?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가지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자원 배분의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 지배력이라던가 외부 효과의 존재로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 이제 어때요? 시장 실패가 발생하니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이제 제7장에 있는 소비자, 생산자, 시장의 효율성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8장에서는 이제 응용 부분을 해가지고 그 조세의 경제적 비용에 관련된 내용들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조세라는 것은 뭐겠어요? 당연히 이제 정부가 어떻게 되는 것을 이제 시장에 참여해가지고 조세니까 세금을 뜯어내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봤던 가문은 어때요? 당연히 시장에서 이제 시장에 정부가 개입을 한 거죠. 그러면 시장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시장 이제 그대로 놔둬야 되는데 정부가 같이 이제 이런 시장 실패라던가 그죠? 즉 이제 시장 지배력이라던가 외부 효과를 이제 정부가 이제 그죠? 이런 시장의 실패를 현상이 발생하니까 이것들을 올바르게 이제 다시 고쳐놓으려고 이제 시장에 이제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하게 되죠.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또 마찬가지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가지고 세금을 얻게 되면은 그 세금은 누구한테 빠져나가는 거예요? 소비자하고 생산자 모두한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경제적인 순손실이 발생하게 돼요. 그렇죠? 다음 시간에 이런 경제적 순손실의 결정 요인이라던가 그다음에 세금의 변화와 이제 어떤 경제적 순손실, 그다음에 어떤 그런 조세 수입이 이제 어떻게 발생하는가 그런 내용들을 같이 학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가지고 이제 어떤 수요 곡선하고 공급이 발생하면은 그동안 배웠던 것들이 약간 뭐예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 소비자 잉여가 되고 생산자 잉여가 되는데 저번에 배웠던 것처럼 이제 어떤 정부가 이제 시장에서 이제 소비자와 생산자한테 이제 세금을 가져가게 되면 그때 이게 세금이잖아요, 이 부분이. 그죠? 이 부분이 그때 세금이 그때 뭐 얼마를 팔아가지고 얼마를 내고 나면 결과적으로 이제 공급자가 가져가는 비율은 뭐 이만큼다라고 배웠잖아요. 가지고 배웠잖아요. 기억나시죠?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세금이 되고 결국 이 부분 양이 뭐가 돼요? 이제 그 조세가 되는 거예요. 이상학적인 내용 이 안에가 이런 내용 관련된 내용들을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내용들을 그 자세히 같이 학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내용들은 여기 배웠던 7장의 소비자, 생산자, 시장 효율성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8장에 있는 조세의 경제적 비용에 관련된 내용들을 학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시간 수업 받으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